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1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 대 그린벨트 해제라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서 패했다. 리야드는 파리 BIE 회원국들의 1차 투표에서 부산이 29표를 얻으면서 165표 중 119표를 얻었다. 이렇게 리야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은 29표밖에 안 되고 이탈리아는 또 17표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한국에도 뒤진 이 충격, 투표 결과 본 로마 시장 매우 실망, 엑스포 유치전 통해 남은 것들, 외교 인프라 자산과 정부와 국민 기업의 원팀. 국민이 뭐 원팀으로 원했던 건지 어떤지 그거는 내 잘 모르겠어요. 전 관심도 없었는데. 윤, 엑스포 예측 빗나가 모두 저의 부족, 실망시켜 죄송. 이런 건 이제 조선시대 임금이 쓰던 용어죠. 짐이 부족하여 비가 안 내려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그 정성, 뭐, 이런 거에 비교하나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뛰었다 그래도 그 저의 부족이라고 그럼 너무 이 겸손도 너무 떨면은 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왕권 국가도 아닌데 그래도 그 옛날에는 그 임금이 뭐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다 짐에 부족한 탓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뭐 그런 거하고 이상하게 이 비교가 됩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로 최종 결정. 예, 언론사들의 그 제목들을 가져왔어요. 사우디 현지에서 어떤 형태든 먹거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 그 구체적으로 그 리야드가 119표고 한국은 29표고 이탈리아 117표라는 것은 우리 그 일반 언론 매체에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떨어졌다고만 얘기하지. 리야드하고 얼마나 격차가 져가지고 졌다는 얘기는 별로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은 코리아 타임즈라고 영자 신문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게 중요한 거 여기에서 큰 그 한계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했다 뭐 패는 했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는 그 언론 매체들의 뉴스 제목들을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웃기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좀 무리하게 도전했던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그 짓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총선을 염두에 두는 건지 모르지만 윤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 지방 소멸과 안 맞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뭐 총선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 세계적인 흐름이 대도시 중심 국가가 돼가고 있다는 그 시류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싹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기도 합니다. 전국토가 그러면 그린벨트가 없어지냐 아니면은 이 산림이 없어지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인구도 어차피 줄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 소멸이 되고 대도시 쪽으로 인구들이 몰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린벨트하고 연관성은 이제 좀 한계에 도달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풀라 그냥 확 풀어버려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작년인가 올 초인가요? 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롯데호텔에 오면서
돈을 물쓰듯 쓰는 것을 보여준 것을 외국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뭐 할람이라는 그 식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청 관계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신변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을 자기네들 돈으로 방탄유리로 다 바꾸고 식기도 다 그냥 뭐 억대 그 식기를 만들고 그리고 식사 한 끼를 위해서 그 사우디에서 공수해온 조리사들 20여 명이 그 한람 음식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회자됐죠. 그리고 이제 그 롯데 호텔의 정계의 그 아니 저기 재계의 대표자들이 오라우 하니까는 전부 다 깨갱하고서 다 같이 몰려갔죠. 그때 뭐 빈살만 왕세자가 당신네들 뭐 정부하고 같이 엑스포 뭐 어떻게 개최한다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세자 입장에서도 뭐 그런 표현은 안 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개최될 것을 뻔히 알는데 한국이 자꾸 그냥 꼬물꼬물 거리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발주 많이 줄게 그 네옴시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얘기가 잘 풀렸으니까 2025년도에 오사카에 그 엑스포가 열리죠. 2년 후입니다. 지금 1년 후에 이제는 그 2023년도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그냥 패스하고 갔죠. 일본하고 얘기할 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은 그때부터라도 아니 차라리 이 유치 실패가 우리나라한테 그냥 잘 됐다. 그냥 너무 그 사우디하고 경쟁했던 것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돈의 힘에는 못 당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대도시 중심 국가의 한 단면대 왼쪽은 그런 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내실을 다져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학계 출산율 0.7, 0.78에서 이제 이 3분기까지 0.78이었는데 연말까지 0.7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47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된다고 일본 TBS 뉴스 디지털에서도 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지방은 소멸되고 대도시 쪽으로 몰린다는 거를 비유를 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선별적 이민 적극 검토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민을 우리는 적극 검토하는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EU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는 이번에 구구가 이 정권을 잡은 것 같은데 에, 이민 피로가 지금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로도 지금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국 제일주의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자국 제일주의긴 한데 이민은 받아들이죠.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려면 저임금 이 속단 말로 그 업종 중에서도 그 무슨 그 식당 뭐 까놓고 얘기해서 설거지 등 시다발이 하는 그런 업종들 그런 이 일자리들을 이민 외국인들이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걸 은근히 하고 있는 거겠죠. 경제는 또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유독.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뭐 좁은 국토지만은 나름대로 선진국이고 옛날에 이제 무역 중심이었고 어, 뭐 그런 데기 때문에 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민 좀 필요 없다. 또 이런 경향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은 리야드가 이 엑스포 개최가 되면서 야마다 준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거 보면은
오사카 엑스포는 세계의 웃음거리 2030 리야드 사우디 엑스포 결정으로 일본의 선진국 출합만 보여줄 뿐이 될 것이다. 오사카 엑스포는 왜냐? 지금 그 2030년이면 이제 보여줄 게 스마트 시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사카는 아직 아날로그적인 거로 끝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산이 됐다 그러면 한 7년 남은 거니까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보여줄 게 많이 또 그런 거를 핑계로 또 많이 투자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 해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우디 개최 결정으로 완전히 뒤떨어진 오사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 그 자관 그 중동 쪽에서는 그 두바이에 이어서 중동 지역에서 두 차례나 엑스포가 열리게 됐다.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죠. 아주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고층 빌딩 세우고 그런데 결국 이런 것도 돈의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제 느낌은. 그래서 왜 중동인가라는 소리가 들리지만은 이것으로 단번에 희미해져 버린 오사카 엑스포다라고 허망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통을 뽑은 사우디 미래 도시 이것이 리야드의 핵심인데 내용과 같은 스마트 시티를 오사카는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뭐 부산이 됐다면은 뭐 모르겠어요. 또 일본 측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뭐 그 부산 개최를 뭐 지원했다는 것이 막판에 지원했다 하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했던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뭐 종합적으로는 그 아니 잘 됐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속 있는 돈 버는 쪽으로 좀 그 신경을 쓰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도 줄고 이민 정책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김보은 박지원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건데 한국은 이민자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근 50년 동안 그 단일 민족 얘기를 했는데 옛날부터라도 그 조선이나 뭐 신라 삼국 통일할 때도 그 다민족 아니었고 백제는 몽골계였고 신라는 트루크계였고 그 뭐 몽골하고 그 백제하고는 연결이 또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자관 여러 부족 국가들이 그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걸 단일 민족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그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그 국가의 그 혼선이 없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장치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뭐 있습니다만 뭐 이 이후에서는 그 이슬람 인들의 그 유입 때문에 그게 또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재 225만 명이 이미 들어와 있고 인구의 4.47%면은 100명당 4.5명이 외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 배우고 뭐 한국 국적을 안 따더라도 한국에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한국 땅에서 살면은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런 교육들을 하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이태원에 있는 지구촌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찍은 사진인데 상호 이해 증진 사회 통합을 준비 이주 배경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선일중학교가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그냥 그렇게 학교에서 수용하지만은 사실은 학교는 다니지만은 외로움을 느끼는 애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연령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SBS 우리나라 SBS가 아니고 뭐 호주 무슨 약어로 쓴 것 같은데 60 몇 개 방송으로 60개 이상의 언어로 해가지고 그 다민족을 수용하는
그런 그 방송국도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그 인구는 감소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다민족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야 되지 않겠냐. 잊어버리기 전에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나라고 다민족이 돼가고 있는데 여자들은 주로 서양인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동남아, 베트남 뭐 이런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데 요게 그 사실은 그 어떤 그 까놓고 얘기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서양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서 나오는 애들은 그나마 더 이뻐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그 동남아하고 결혼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혼혈이더라도 그 생긴 모양으로 또 이게 서로 혼혈이들끼리도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서로 그 배척 안 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 한국 남자들이 서양 여자들을 많이 붙들어 가지고 서양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국 남자들이 많이 해야 될 텐데 유튜브에서는 뭐 그런 방송이 좀 있습니다. 미국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렇게 저기 말하자면은 그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의 그 유튜브 활동이 있습니다만은 한일 부부도 있죠. 근데 그 한일 부부끼리 결혼을 하면은 뭐 특별히 혼혈이라고 안 느끼죠. 생긴 모양이. 워낙 옛날부터 그 사촌지간 같은 거니까 사촌끼리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한일 그 혼혈은 이런 생각을 그 하면서 또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그 노인네들이 그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 다민족 뭐 이런 데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이것도 이태원 지구촌 공생센터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노인들이 한국 뭐 얘기도 하면서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중앙일보에서 그 포럼을 연 게 있는데 마틴 울프라는 사람이 새로운 무질서 시대에 한국인 기회 있다. 중앙일보에서 제목을 뽑았어요. 그 마틴 울프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수석 경제 논설위원이면 뭐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거겠죠.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도 한국의 기회는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제 조건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뭐 어쨌든 그 맞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누구라도 할 것 같아요. 그 수석 경제 논설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최근에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서로들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라도 정부 개입이 늘어나고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또 거기다가 포퓰리즘도 심각해지고 경제적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주요 세계적 문제에 대한 국제 기능도 약화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쟁에서는 이제 미국이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학자들은 중국이 잘 나갈 때 아우 향후는 뭐 패권이 뭐 중국한테도 넘어갈 수 있다는 등뭐 그런 것들은 미국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미리 경고주는 경고 신호지. 진짜 뭐 중국한테 밀린다 하는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학자들도 그렇고 겉으로 이제 그렇게 중국 애들이 오판하도록 이렇게 아우 중국 아우 띵호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띄워주니까 이 중국 애들이 기고만장 해가지고 그냥 돈도 막 쓰고 일대일로도 벌리고 부채국 되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못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에 성공을 한 거죠. 이 성공한 입장에서 이제 말로는 뭐 좋은 얘기들로 이제 많이 짓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제 뭐 만년 2인자라든지 만년 3위라든지 지금 뭐 현재는 2위지만은 3위가 일본이었는데 이제 독일한테 또 밀린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중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개방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음, 뭐 좀 아니었지만 뭐 IMF 하면서 다 오픈해라. 그러니까는 금융도 오픈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까지 오픈하고 그러니까 뭐 5만 가지가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수출 정상은 느려졌지만 현재 수준의 수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 뜻은 뭐냐? 이런 식의 그 미국식 표현은 디프레이션이 오래 갈 거요. 일본처럼 이렇게 먼저 겁을 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격한 옛날처럼 이 경제 성장률 5%, 6%, 저 중국처럼 10몇 프로, 뭐 이런 시대에는 이제 한국은 없다. 나름대로 2 내지 3% 선에서 그냥 그 정도로 가는 것도 너희들은 다행이다. 한국은 그 정도로 와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갈 길은 뭐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프레이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게 현대차를 비유를 얘기했습니다만은 흑자를 내는 대한민국 이 기업들한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대차 재고도 늘리고 판매가도 인상시켜 이익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매출 재료 비율이 증가해도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 이익을 남길 것인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에 거는 원가 회계의 사고방식이고 밑에 거는 스루포트 회계의 사고방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3분기 실적이 57조 9천억을 했는데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72조 4천억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의 이익은 원가 회계상으로 5조 4천억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는 6조 4천억이 이익이 날 것이다. 왜냐? 재고가 한 30% 는다고 봤을 때 3분기까지 30%가 늘었어요. 재고를 늘렸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더 이익이 많이 나게 결산이 됩니다. 반대로 이 재고가 감소하면은 그 계약 그 매출이 72조 4천억이 되더라도 6조 4천억까지 나게 되는 게 4조 5천억으로 무려 2조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재고도 늘리고 그 다음에 판매가도 한 1% 정도 올리면은 거저 그 6조 한 6,800, 한 6조 7천억까지 잘하면 벌 수 있다. 이거로 사업 계획을 할 거냐? 이런 상식으로 어, 지금 디프레이션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대 모타그룹이 삼성을 제치고서 그 한국의 영업이익 코스피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죠. 어, 많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상승한 입장에 흑자 기업들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스루프트로 본다 그러면은 요 위에 거는 좀 제가 그 생각한 겁니다만은 이 나중에 좀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요 밑에 거부터 설명한 다음에 스루프트 상으로는 한 71조 하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스루풋은 그 예가가 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8천억 불이 못 번다. 목표가 뭐 5조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는 이게 뭐 판매가라고 비유를 하더라도 원가 회계보다는 좀 싸게 파는 거거든요. 요것이 이제 재고를 21.3회 전까지 6%만 더 노력을 한다. 아까 원가 회계는 1% 가격 인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가격 인상보다도 재고 회전율을 높여서
6%만 성공을 해도 매출이 75조 원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6조 2천억의 이익을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여기 그 검은 글씨까지가 이제 그 실적 비교입니다. 뭐 원가 회계의 매출 원가 판매 관리 비율 뭐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스루포소닉 쪽에서는 매출 재료 비율과 운영 비율 그 실적이 이제 재료 비율이 66.8%였고 운영 비율이 26%였고 영업 이익률이 7.4%에서 요 세 가지를 더하면은 이제 100%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원가 회계 개념으로 가격도 올리고 재고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익을 낼 거냐? 그게 아니고 매출 비율을 좀 올리는 거예요. 한 4%, 0.4% 정도. 그리고 이 운영 비율은 그 상대적으로 한 0.1% 정도 낮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을 요걸 차액이 0.5% 정도 우리가 좀 낮춰서 요즘 뭐 전기차도 판매가 안 된다는데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약간 더 가격을 낮추자.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그 단품 납품 단가라고 얘기한다면 7,100만 원짜리 그 고급차를 하나 팔았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100만 원짜리라는 게 말하자면은 영업이율이 0.5%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내고 경제가 안 좋을 거냐 그게 아니고 경제를 좋게 하고 이익을 내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하는 얘기죠. 디스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하면서 판매가를 낮추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아까 그 중앙일보에서 이 미중 패권 정책에서 한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가지고 현재의 성장률은 유지될 수도 있다. 최신 제품을 팔아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자 최신 제품 개발 실패했다 그러면 그럼 또 어떡할 거냐 이게요. 기존에 있던 거를 중에서 내부적으로 내부 관리적으로나 경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기술 개발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두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최고 회전율을 올려라 하는 얘기는 아주 지속적으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장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요. 그래서 최고 회전율 예상 실적에서 6%만 더 노력해서 21.32전이면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GDP 하는 것도 원가 회계에 수연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의 증가는 GDP의 그 상승이죠. 그래 재고를 줄이면서도 실질 소득은 올리자. 실질 GDP를 올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 그렇게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어저께 뭐,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 영화를 보다가 바르샤바 1944라는 걸 보게 됐는데, 2014년에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폴란드가,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니까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한 근원은 결국 독일한테 당했던 그 침략을 당했던 역사 경험 아니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독일은 서로 이제 이후에 같은 회원국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러시아가 문제다 이거죠. 독일군들에 의해 유대인들에 이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폴란드의 아픈 역사,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폴란드, 폴란드인들의 참혹함을 보여준 그런 영화였다 그러고 마지막 장면에 2044년에 찍었다면 2044년에 바르샤바 야경으로 다리에 이제 조명등이 펼쳐지고 하는 그 바르샤바의 그 현재 도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가만 보면 한 사람이 서 있는 거 이런 게 또 어떤 그림에는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가면 이게 느낌이 달라요.
뭔가 만약 사람이 없었다면은 뭔가 삭막한데 이 밤 야경에 강가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이상하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지하 피난실에서 소련군의 진군을 바랐던 폴란드인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민간인들한테도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폴란드인들을 그 할머니 어린애들을 다 합쳐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영화가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군사력을 보강해야 하는 입장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먼저 폴란드부터 헝가리가 더 가까운데 소련하고 아니 러시아하고 한 단계 건너뛰었는데도 아 뜨거라 하고서 이제 폴란드부터 지금 헝가리는 애매한 것 같아요. 헝가리는 그 러시아 편도 아니고 물론 헝가리도 그 이게 나토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왜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생했는가 하면은 앞에서 우리 인구 감소 뭐 이런 얘기 뭐 했는데 예,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그 결과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자, 좁은 땅에서 서로들 잘 살아보자 해서 애들도 낳고 해가지고 인구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인구 출산율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같은 종족끼리는 죽이질 못하지만 동물의 세계는 죽입니다. 그게 우리도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이 아닌 거는 죽였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도 공업화하고 뭐 해서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죠. 그러면은 동일한 면적 내에 그냥 북적대고 그러면은 아파트 문화가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 애를 안 낳아요. 그렇게 됐답니다. 그 진화 생물학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게 그 같은 네가 그 같은 종족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른 종족이라면 죽여가지고 자기의 새끼를 생존하게 남겨놓을 거다 이거죠. 아마 그런 게 그 작동한 게 1, 2차 세계대전 아니겠냐 이렇게도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의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유럽은 선진국은 자연히 인구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경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인구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인구를 계속 나면은 결국은 전쟁이 난기 때문에 인구를 안 들인다. 다만 그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시다발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은 그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냥 경제를 운영한다. 이런 형태로 바뀌지 않았을까?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나중에 그 영화편 감상을 이런 식으로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 방송을 하면서 뉴스들을 방송하기 위해서라도 뉴스들을 편집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게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지금 이렇게 유추 해석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87,223가구 54%가 중개인 소유. 박철원 기자 연합뉴스 상반기 외국인 보유주택 3,771가구 늘어 66% 중국인이 사들였다. 증가한 것 중에서 66%가 중국인이 사들였다. 외국인 보유 토지 53%는 미국인 소유, 중국, 유럽, 일본 순이다. 그 다음에가 국토부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 발표.
이것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그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이제 그 조사 발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특이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나온 거죠. 핵심적으로는 50%가 넘고, 지금 이번에 새로 든 것도 66%가 중국인이라면은, 타겟은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중국인인 거죠. 중국인. 이게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견제도 없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이민, 투자 영주권 얼마 이상 내면은 뭐 그냥, 그래서 그 제주에 그 범죄가 있고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중국인들끼리 그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뭐 아주 그냥 그 치안이 개판 5분 전이 되게 만든 게 그 야권 애들, 그런 애들의 그 정치로 일어났던 거,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개방을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해야지.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 국적별로는 중국인 보유 주택이 47,327가구로서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저는 이것을 중국의 침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우리 사는 동네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집사람의 얘기나 들어보면은, 중국인 상인들이 침투해가지고 재래시장 야채 가게도 점령을 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부족하면은 임대도 빌려가지고 그 협동조합식으로, 걔네들 공산주의니까 그런 건 또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까지 지금 잠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경제 침투를 하는 거라. 그 돈 벌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 한국에 다시 투자하느냐?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중국의 식구들한테 보내고, 전 식구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 되겠다고 한국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길이 한국에 가서는 야 그런 거라도 하면은 먹고 살 만하다 하니까는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장원 재래시장까지 한국인들이 밀리고, 그다음에 뭐 식당 같은 것도 침투를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차이나타운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 시장을 침투하는 겁니다. 그냥 차이나타운이 아니에요. 이게 침략이지.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식민정책 아니에요. 중국의 식민정책. 자기 나라 국민을 가서 식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관 중국이 이만큼 많은데, 그럼 미국도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이 사람아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똑같은 그 침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침략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당신이 그 레프트란 얘기고, 미국이 투자하는 것은 그 보수적인 쪽으로 라이트 쪽으로 봐서는 그냥 한국하고 국방하고 우호적이고 한국하고 같이 가자 하는 거로 지금 얘기하니까, 그건 일단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건 얘기예요. 호주에서도 투자를 했고, 대만에서도 투자를 했고, 캐나다에서도 의외로 많이 투자를 했네요. 그 집을 많이 샀네요. 집을 샀다는 얘기는, 또 한국에서 뭐 살만하다 하니까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의 그 이 집 산 것은, 중국 내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돈 벌어 가지고 한국에 와 가지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명으로 산 걸 가서만 얘기하는 거지, 얘기 들어보면은 어, 비실명, 한국 그러니까 친중적인 어떤 인간들한테 이름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사,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샀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뺏기면 어떨 것 같냐? 만약에 그렇게 한국 사람이 이거 내 집이야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 결과는 죽음뿐이 없겠죠. 그래서 명의가 누구가 돼 있든, 이 한국인으로 돼 있든, 실제 소유주가 중국인이면은, 그거가 나중에 자기 거라는 걸 분명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들 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실명이 아니더라도 중국인이 돈을 대가지고 한국 사람 명의로 산 집도 엄청 많을 거다. 그게 문재인 정권 때 그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도 거기서 부풀린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고 그냥 비싸게 분양을 받기는데 그 일조를 하고 거기서 다 부안해동 해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올려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똑같이 그 부동산 버블이 그래 꺼져야 됩니다. 좀 쌓인 좀 이게 확대해서 넓게 파급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요. 상위 시군별글 주택수 현황 해가지고 부천시가 제일 많네요. 안산, 단원구, 시흥시, 평택시 있는데 요게 이 강남, 요거는 강남 쪽에 이 강남이 제일 작지만은 어, 서울에는 강남 쪽으로 주로 요건 돈이 더 있는 애들이겠죠.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산이 또 외국인이 또 많이 살긴 하죠. 자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통계를 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커피, 저도 그 커피를 좋아하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연합뉴스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연구 결과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생각할 때는 커피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커피의 장단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첫째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 제가 이 신경과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좀 굳습니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긴 표현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과하면은 안 좋습니다. 야후 뉴스에서 요즘 도배가 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얘기들 뿐이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거는 이제 이 보도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그 관심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잊혀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방도 피로감에 이제는 더 못 도와준다. 휴전해라 하는 쪽이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걸 그냥 전쟁이라고 한 게 아니고 테러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그 밑에 인용한 그 뉴스는 참 재밌네요.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땅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 우리는 그 침략 전쟁 이런 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케빈 메카시 주장과는 달리 아니요, 이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를 내용은 제가 안 읽어봤어요. 시간상.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 6대 지구로 나눠가서 그 6대 사령 군사령부가 있죠. 그러면은 독일이 패전국이니까 거기에 주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주둔하죠. 그게 제일 세겠죠. 그 주둔군이. 그러니까 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식민지 해방됐는데 왜 미군이 있냐? 그러면은 에, 그렇죠. 그 땅을 뺏었으니까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땅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땅을 요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래 미군 기지 땅 내놔. 그래가지고 미군 기지 엄청 많이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당연한 거 당연하다기보다도 승자의 권리겠죠. 승자의 권리. 그러니까 패전국은 할 수 없이 내는 거고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지만 한일합방으로 해서 외국이 볼 때는 같은 놈들 아니냐고 처음엔 얘기했는데 역사를 후들러 보니까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네. 그래도 우리가 가서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요. 독립은행도 안 해, 독립운동 항일 운동도 안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인정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2차 대전 후에 소련하고 지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38선을 그어서 우리가 그 분단됐지만은 소련군은 보기 좋게 이제 그 자기네들 그 했다가 그냥 다 철수했죠. 근데 미군은 철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둔하고 왔다. 소련군은 나갔다. 요거 조금 그 아이러니한 거죠. 음, 어, 같은 공산국가끼리 그 뭐 소련군은 뭐 굳이 뭐 안 해도 뭐 잘하겠지 하고 물러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새로운 첩보위성인 백악관과 국방부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스미스와 신현이 이게 어디더라 AP였나? 네, 그거를 내가 깜빡 또 잊어버렸네요. 저건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요거 뭐 사진은 그냥 뭐 김정은이가 이제 뭐 주요 그 또 뭐 충성맨들 앞에서 또 뭐 얘기하는 장면 이런 거였네요. 이상 11월 29일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